레이테 섬에 상륙했던 미 육군이 있죠. 네. 예. 2달 동안 엄청난 혈전이 펼쳐집니다. 네. 저 길목을 일본군이 딱 틀어막고 있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은 브레이크넥 능선이라고 불렀고 일본군은 야마시타 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주나 중국 전선에 있던 부대들이 대거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실전 경험이 정말 많았다. 실전 경험이 있던. 맞습니다. 엄청 치열하게 또 역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탈환이 쉽지가 않았다. 하도 안 되니까 미국이 이제 오모크에 상륙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티고 있던 일본군이 더 이상 이제 저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 대본영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레이테 결전을 필리핀 전 지역으로 루전 결전까지 확대시킨다. 패배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아이디어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절대 졌다는 말은 안 합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레이테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비행장을 짓고 거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루전으로 가려는 계획이었는데 일본은 레이테에서 막 막아가지고 네. 시간을 끄는 데는 사실은 그렇죠.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은 보급이 엄청 잘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얘기할 때 이 보급의 무시무시함은 계속 얘기가 되어 왔는데 특히 태평양 전선의 보급 부담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의 기록을 보면은 인상적으로 본 부분이 태평양 전선의 미군의 육군 규모가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독일과 상대한 부대는 뭐 수십만 명 되는데 레이테 20만 명밖에 상륙 안 했어? 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보급입니다. 네. 미군의 기록을 보면은 태평양 전선의 육군 부대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화물선이라든가 여러 소요가 유럽 전선에 비해서 약 2.5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선에 20만 명을 보급할 능력이면은 유럽 전선은 50만 명을 보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 보급선의 길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에 이 필리핀의 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루트를 쭉 한번 보시면은 많은 연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수송을 해왔냐면은 미국의 서해안이 아닌 동해안, 멕시코만 이런 쪽에서 수송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그렇죠. 심지어 초반에 정유시설이 좀 부족할 때는 원유를 갖다가 페르시아만 쪽에서까지 갖고 갈 정도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으로 원유를 갖고 가서 정유해서 다시 또 태평양으로 온다고요? 그렇죠. 카리브해와 멕시코만 미국 동해안 쪽에서 연료를 실어갖고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얘네를 갖다가 호주로 일단 실어나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다시 뉴기니 쪽에 전진 보급 기지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보급선 길이도 장난이 아니고 필요한 화물선 양 자체도 어마어마했죠. 이 길 때는 지구 한 바퀴보다 더 가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진짜 다른 물자들도 미국 서해안에서 실어나는 물자들도 역시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였죠. 그러다 보니 이 사실 태평양 전쟁이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순탄하게 전쟁을 치른 것 같지만은 그 뒤에서는 보급의 위기가 여러 번 닥쳤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미 과달카날 전역 때부터 심각했어요. 과달카날 전역 당시에 사보섬해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밤에 초카이와 중순양함들이 와서 연합군 중순양함들을 초토화시킨 산소호대로 그 장면에서 진짜 미국이 가슴을 쓸어내린 게 그때 미카와 구니치 제독이 조금 더 강단을 부려갖고 더 밀고 들어와서 진짜 그때 수송선을 쓸어버렸다면 그러면은 즉시 과달카날의 해병사단들은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그때는 미국도 수송선들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 뒤에 리버티선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서부터 숨통이 트인 거죠. 근데 이게 1944년 때 와서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병력 수송선은 좀 보충이 됐지만은 그 다음부터 부대가 증원이 되면서 다른 보급 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특히 육군, 해군이 동시에 늘어나니까 이 화물선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4년에도 여러 번 이것 때문에 작전을 연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부족을 갖다가 해결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은 와, 정말 미국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미국의 이 함대가 저희가 3함대와 7함대가 이 레이테 전역에 투입이 됐는데 이 두 함대 보급하는데 정말 엄청난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이 제3함대는 기동함대이기 때문에 연료를 정말 많이 잡아먹는 괴물이나 마찬가지죠. 제3함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의 보급 함대를 하나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이 함대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유조선이 34척. 우와. 이 유조선 34척을 호위하기 위해서 호위 항모가 11척, 구축함이 19척, 호위 구축함이 16척이 따라붙습니다. 웬만한 나라 해군 하나가 연료 보급을 위해서만 이제 함대가 하나 편성이 될 정도였고요. 그래서 1944년에 여러 전역을 수행하는데 이 제3함대에만 중유만 850만 배럴, 항공유는 1,450만 배럴 보급하는 데 성공합니다. 상상이 안 돼요. 네. 너무 크니까 사실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평시에 어떤 한 나라의 1년 에너지 예산 이게 같은 거 무게로 같은데. 따지면은 중유만 한 150만 톤, 항공유는 한 250만 톤 정도를 보급했다는 건데 미국부터 릴레이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태평양 점령한 섬들의 어마어마한 전진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서부터 또 릴레이도 계속 돌리는 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게 태평양 전쟁이 이면의 보급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승리의 숨은 공로죠. 네, 그리고 또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6.25 한국전쟁 때 네. 일본이 그 전쟁 특수로 부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그 얘기하면서 왜 일본을 보급기지로 썼는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이 거리적으로 이렇게 먼 데를 보급하느니 차라리 일본 쪽을 이용해가지고 보급을 하겠다.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교훈으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원거리 수송을 갖다가 예.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리버티 수송선이라는 게 지난번 쇼미더머니 할 때도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양면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때 대대적인 수송선 보충 계획을 이용해서 아주 표준화된 총톤 규모로 해서 배수량은 1만 5천 톤 정도, 그리고 이 적재 규모는 총톤으로 한 11,000톤에서 10,000톤 정도의 총톤 규모로 이제 딱 표준화 시켜갖고 저것을 미국 곳곳에 이 조선소에서 정말 찍어내듯이 만들었죠. 근데 그전 수송선하고 리버티 수송선은 그럼 뭐가 달라요? 아, 이거 표준화된 거. 그게 네. 중요한 아, 표준화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설계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은 표준화 시켜갖고 거의 뭐 풀빵 찍어내듯이 거의 뭐 프레스에 찍듯이 만들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엄청나다. 진짜. 이제 전 전쟁 기간 동안 2,710척을 건조한 어마무시한 양이었죠. 10,000톤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주 5일째 근무하면서 금요일마다 찍혀 나온다고요? 평균이에요. 네, 평균이니까 뭐 평균이니까 만약에 전성기 때를 따져보면 하루도 안 돼서 하나씩 나와요. 워낙 여러 군데 있었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조선소가 동해안 예전에 있는 데도 있었고 서해안에 카이저 조선소라고 있는데 워싱턴주에 가보시면은 밴쿠버가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말고 오리건주와 이제 워싱턴주 접경지대에 미국 밴쿠버가 있는데 거기 원래는 한 몇천 명밖에 안 사는 어촌이었는데 여기에 딱 조선소가 들어와서 시골에서 몇십만 명의 노동자를 모아다가 호위항모와 리버티선을 찍어내는 이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급하게 찍어내다 보니까 사실 결함도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전쟁 한정없이 할 것도 아니고 또 찍어내면 되지 하면서 한 3년에서 5년 쓰면 다 될 것 정도로 이제 해서 만든 배여서 전후에 많이 금방 또 폐선이 됐죠. 야, 배를 3년 타고 버릴 생각으로 만들었죠? 네, 맞아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노트북인데요? 요즘은 노트북도 3년을 더 쓰세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쟁 때까지는 리버티선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흥남철수 때도 리버티선들이 큰 역할, 딱 메리디스 빅토리 같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배 중에 하나 남아있었긴 했지만 또 여전히 많은 수가 결함으로 여기 함체가 쪼개지고 해갖고 폐선된 것도 많이 저것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이 공군하고 해군 만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육군만 많이 일단 만들어라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가 해군 공군을 키우겠다. 그래서 해군을 키울 때 그때 미국에 사오려고 했던 게 리버티선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하고 해가지고 그때 미국이 되게 싸게 내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와서 우리 해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3년에서 5년 수명에 만든 거를 사가지고 와서 해군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미 이게 미군에서 군이 갖고 있던 건 아니었고 다 이제 민간에 구라한 상태였고 민간 업자들이 그걸 모아다가 이게 고철값이 쌀까, 한국에 파는 게 쌀까, 뭐 제3국에 파는 게 쌀까. 아니 근데 많이 사오지는 못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뭐 사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전쟁도 북한이 남침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 계획은 많이 실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 끝난 뒤에 또 다 조선소 닫아버렸는데 그걸 다시 상선대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해서 또 일본이 군수기지가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또 있네요. 네. 예. 무시무시하다 근데. 그래서 무시무시해. 1943년, 44년간 이 육군은 사실상 저 태평양 전역에서도 130만 병력과 2,3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작전을 치러냈습니다. 그 노력을 하면서 저 레이테 그리고 필리핀 루존 공략에 거대한 밑바닥을 닦은 거죠. 이제는 레이테는 점령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전장은 루손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루전으로 이제 가기 전에 뭐 잠깐 육군의 육군 사령관이었던 월터 크루거 대장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네. 타임즈에 지금 표지 모델로도 나왔습니다. 아 실제 지금 타임즈의 표지 네, 모델인 이게 거예요. 45년 1월 말의 타임즈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서전이 다행히 한 권이 있어요. 근데 연구 자체가 거의 없어요. 평가 자체는 대단히 까칠하고 거친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는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말하면. 사실 이 사람 직속 상관이었던 메가더의 평가는 대단히 후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특히 전술적으로. 뛰어난 야전 지휘관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특히 전술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한 명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타임즈의 내용 자체도 정글전의 명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육군의 주력은 다 이 사람이 이끄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43년 중순부터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태평양 지역에서. 그때부터 6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전의 명장입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의 엄청난 경력에 조금 흠집을 냈던 부분이 레이터에서의 2달간 결코 성공한 작전이 아니었고 졸전을 했다라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 특히 이게 제게 지도 교수님이 될 뻔했던 조지 워싱턴의 로널드 스펙터 같은 사람은 되게 비판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레이테의 지도를 보면은 카리가라 산이 있어요. 상륙을 한 다음에 최대한 공격 개수를 유지해서 저쪽으로 빨리 진격을 했어야 되는데 크루거가 여기서 조금 신중한 나머지 해안선 방어에 집중했고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방어할 시간을 벌어줬다. 네. 야마시타 라인을 뺏기는 그 시점에서 네. 빨리 갔어야 되는데 저기서 늦어져가지고 결국에는 호기를 결국 잡지 못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할 정도로 여기서 조금 흠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크루거 입장에서는 이 루전 공략에 있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미군의 정보망에 따르면 루존에는 최소 17만에서 최대 23만 정도의 일본군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군 역시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우리의 반도 안 되던 일본 육군이 거의 동급의 일본 육군이 돼서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월터 크루거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하면은 발음이 좀 다르죠. 정확히는 말터 크루거입니다. 그거는 이분이 독일 출생, 태어나기를 독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대부분 유럽계, 특히 독일계가 한 뭐 4분의 1 가까이 되는 나라니까 이미츠도 사실은 조상은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월터 크루거 대장 같은 경우는 출생을 독일에서 했고 어렸을 때까지 독일에 있다가 이민 1.5세대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알게 모르게 그거에 대한 차별과 의혹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자는 유럽 전선에 안 보내지고 태평양 전선에서 싸운 게 혹시나 독일과 내통할까봐,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독일에 좀 온정적인 태도를 보일까봐 태평양 전선에 붙잡아놨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뭐 더 정확한 얘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메가서가 워낙 월터 크루거를 친임했습니다. 예전에 월터 크루거랑 별로 안 좋은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써야겠어라고 발탁을 해갖고 자기 밑에 꼭 붙잡아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독일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이민자잖아요. 근데 몇 명 안 되는 사병에서부터 대장까지 달았다라는 거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또 힘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으면 사병에서부터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좀 생각이 됩니다. 기회는 누구한테나 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육지에서의 결전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일본이 기댈 구석이라고는 말라야 호랑이, 야마시타.
야마시타 라인의 주인공 야마시타 토모유키 분이 이제 없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듣기로는 보급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월터 크루그가 이끌어갔던 병력이 한 19만 3천 정도 됐다고 해요. 네. 당시에 야마시타의 루존 이제 수비 병력이 한 25만쯤 됐으니까 오히려 병력 면에서는 일본군이 네. 더 많았다라는 거죠. 해볼만한. 뭐 방어가 사실 공격보다 유리하잖아요. 뭐 1대3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뭐 나름 해볼만 할 텐데 문제는 뭐 보급도 안 되고 뭐 제공권, 제해권 다 장악당한 상태에서 쉽지 않은 전투가 됐겠죠. 아 이때 상황은 또 제공권은 이제 넘어가 버린 상황인 그렇죠.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41년 12월에 메가더가 그때 하려고 했던 게 지연전이잖아요. 지연전 네, 하다가 바탄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시간 끌게 하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해권과 제공권이 장악당한 상태에서 본국으로부터 이게 안 오는데 최대한 버텨서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일본군이 링가임만으로 주로 주력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공으로는 루존 남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의 핵심 목표는 마닐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클라크 비행장 폭격도 하고 점령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똑같이 펼쳐집니다. 아 반대로 이번에 이번에 펼쳐집니다. 왜 그럴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우리가 항상 현장에 가라는 이야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요거밖에 없어 길이. 길이. 아 그러니까 항상 전적지 답사를 가서 뭐 지형을 보라는 이야기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서부터 서울 올라갔던 길이나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려고 했던 길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가장 상륙하기 좋은 장소가 링가에만인 거고 거기서부터 마닐라로 가는 루트는 사실상 한정적이다. 그다음에 마닐라를 점령하려면 또 아래에서 더 올라간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마시타 입장에서는 41년 12월에 미군의 상황과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제공권, 제해권을 이미 다 뺏겨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야마시타가 이제 어떤 작전 목표를 세우냐면 최대한 버티자. 최대한. 그래서 적어도 본국에서 옥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 이게 지구전을 목표로 세웁니다. 자, 지구전을 목표로 세우려면 버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군이 그때 메가더가 선택했던 거는 조그만한 바탄반도였죠. 근데 야마시타가 선택했던 곳은 전국의 붕산방어입니다, 사실. 근데 붕산방어를 하되 가장 중요한 지역은 북동부 지역의 산악 지역이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그런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는 이미 레이테로 전용하는 그 병력을 이제 중진시킵니다. 이제 레이테는 포기하자. 그러면서 루존으로 이제 결전을 하자라는 그런 방침이 결정돼서 그 야마시타의 계획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마시타는 병력을 크게 이제 3개 집단으로 나눠서 배치를 하는데요. 야마시타가 직접 지휘하는 그 병력을 쇼부 집단, 한자로 보면 상무 집단입니다. 이게 한 14만 정도가 되는데 이 병력을 필리핀 북부의 이제 카라발로 산악지대에 배치를 해놓습니다. 이 부대가 가장 오랫동안 지구전을 전개할 핵심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대는 이제 스카다 중장이 지휘하는 캔부 집단입니다. 뭐 한자로 건무 집단인데요. 한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필리핀 비행장을 포함한 마닐라 북쪽을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의 이제 부대는 요코야마 중장이 지휘하는 신부 집단입니다. 뭐 신무 집단이라고 하는데 8만 정도가 그 마닐라 동쪽의 산지를 근거로 남부 루존 쪽을 방어하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제 필리핀 방어를 하겠다. 다만 핵심은 뭐냐면 루존섬 북동쪽에서의 산악에서의 지구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밑에 레이테를 점령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면 남부 쪽으로 쭉 뚫고 올라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미군은 링가임만을 상륙해서 상륙을 링가에만으로 하고 네, 이때 동원한 게 이제 14군단과 1군단이에요. 육군에서도. 근데 14군단 같은 경우는 좌쪽, 그러니까 서쪽에서 상륙을 했고 1군단 같은 경우는 우에서 상륙합니다. 링가임만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상륙을 했고 사실 이때 일본군의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레이테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상륙에 있어서는 이제는 저항을 잘 안 하는 그렇죠. 타입인 왜냐하면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는 걸 일본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교기도 바뀌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 저항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최대한 끌어들여서 안쪽에서 결사항전을 하는 게 훨씬 더 미국에 많은 피해를 주고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일본의 목적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상륙작전이 순탄하게 진행이 됐고 1월 9일 날 이루어지거든요. 한 9시 30분쯤에. 네. 근데 1월 말까지는 핵심 요충 중인 클라크 비행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육군이 진격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메가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총사령관이잖아요. 근데 네. 메가더가
여기서 하나 뭔가를 더 준비를 합니다. 제가 클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남들은 뭐 골프를 치러 간다 뭐 이러는데 저는 이제 방송 촬영을 하러 갔는데 거기 뭐를 보여주려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찝차를 타고요. 강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이 막 튀고 예? 안전벨트는 제 손입니다. 놓치면 이건 막 가는 거예요. 막 찝차를 타고 막 덜덜거리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 산 중턱까지 올라가면 허연 석회암지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자연 온천이 나와요. 와우. 그래서 메가더가 그 온천지대에 휴식처를 마련해서 군대의 피로를 해소하고 거기서 식량 보급을 하고 네. 이러고 전진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 아,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메가더는 뭘 했냐면 본인이 했던 게 있잖아요. 네. 어디로 도망갔죠? 바탄으로 철수를 해서 여기서 최대한 버텼잖아요. 네. 육군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마닐라 쪽으로 쭉 내려가고 네네. 있는 상황이죠. 1월 29일 날 메가더가 직접 미 11군단으로 하여금 스윙만이라는 만의 그 산안토니오 근처에 상륙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군단 하나를. 네. 그래서 여기를 딱 막아가지고 일본군이 바탄반도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경험에서 일도 들어가면 전쟁 오래 끌 수 골치 있다. 아프다. 골치 아프다라고 전투 오래 간다 하면서 상륙시켰고 또 하나는 이제 1월 31일 날 11공수사단 이것도 이제 사실 육군 소속이 아니에요. 육군의 육군 소속이 아니고 8군 소속입니다. 근데 그걸 써서 마닐라를 목표로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바탄가스라는 곳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대한 빨리 마닐라를 점령해라라는 메가더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거기에 하나 더하면 이제 3월 달에 가서는 이제 코레이도르 섬을 직접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투입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바탄반도의 철수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한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뭐예요? 레이테에서 안 됐던 거.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링가에만이 사실 보급 항구인데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리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마닐라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마닐라만을 개방하는 게 이 필리핀에서 작전하고 전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육군의 진공을 기다리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최대한 본인이 직접 나서야겠다라고 하면서 메가더가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쪽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심소령님이 또 이제 특공대에 있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 저렇게 낙하산을 피고 떨어지면 하나씩 이렇게 한 명씩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저격하기 좋지 않아요? 당연히 피해 엄청 많이 입죠. 미국 특히 노르망디 상륙전 할 때 보면은 백일 공수사단 같은 경우 많이 당하는군요. 엄청 피해 많이 보잖아요. 속도가 그걸 빠르지가 않아요. 알면서도 진짜로 뛰어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기록 필름도 있잖아요. 네. 위에다 대고 기관총을 막 쏴요. 네, 저도 뭐 공수훈련을 받아봤지만 기동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조정하면서. 근데 이게 속도를 제가 제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에 따라서 네, 움직이는 네. 거고. 그러니까 뭐 날라오면 사실 피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자꾸 그 기관총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는 진짜 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탄 쪽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네. 차단하고 네. 공수부대와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꺼번에 확 밀고 들어가서 마닐라까지만 일단 점령을 하면 네. 어느 정도는 우리의 소개 목적은 달성할 달성할 것이다.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야마시타는 이 뒤를 오히려 방어 사실 라인으로 그렇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뭐 레이트에서 오모크에서 상륙하는 작전이나 방금도 뭐 수빅만에서 상륙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중에 6.25 때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더가 왜 이렇게 상륙작전을 좋아했을까? 인천 상륙작전부터 해가지고 원산 상륙작전, 그 다음에 평양을 탈환한 다음에는 순천 숙전의 공수작전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수많은 경험들을 해본 거고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본인은 더 적은 손실로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본인 나름의 교훈을 계속 얻었던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본은 상륙작전 할 때 잘 안 덤빈다라는 그렇죠. 또 효과적인 또 이득도 받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역시 지휘관의 어떤 그런 경험에서부터 사실 나오는 게 대단히 크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우리가 여실하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 필리핀 전쟁 라인에서 보면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은 들어온 다음에 싸우기 시작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상전의 핵심 전차전이 네. 여기서 또 벌어진다면서요. 아주 이거는 이 재밌는 사이판에서는 이거 이야기입니다. 병장시하죠 이것 때문에 예, 굉장히 고전을 했던 일본이었었는데 루선섬에서는 아예 기다렸다가 이제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급 규모의 전차전인 거예요. 이때 일본군이 만주에 있는 제2 기갑사단을 파견해요. 숫자 2입니다. 아까 1사단이었죠. 네. 이번엔 기갑사단 2예요. 일본군 내 최종 기갑사단이었어요. 보통 일본군 기갑사단이나 기갑 여단이 완편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근데 이 기갑사단은 거의 완편에 가까운 부대였어요.
보유하고 있던 전차가 뭐냐면은 47mm 대전차포를 탑재한 당시 일본의 주력 전차 97식 개수할 때의 개자 전차고 지원 장갑차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대들이 필리핀으로 오는데 중간에 일부가 미 제38 항공모함 기동부대한테 걸려요. 아이고야. 그래서 좀 많이 수장이 됩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필리핀에 도착을 했어요. 그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제6, 제7, 제10 전차연대하고 기동보병연대, 쉽게 말해서 기계화 보병부대도 네네네. 같이 왔거든요. 기동포병연대 각종 지원부대가 와서 전차가 200대입니다. 그다음에 30여 문의 화포, 각종 차량이 1,400대. 일본군 얘기 들어보면서 우리가 차량 1,400대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전격전인가요? 예. 그다음에 기계화 보병이 6,500명. 이 정도 수준으로 갖추고서 1945년에 루선섬에서 미군하고 한번 우리가 일전을 치르자고 됐어요. 미군도 기갑부대가 왔죠. 미군 전차는 당연히 M4 셔먼이었어요. 아, 셔먼. 75mm 전차포가 있는 건데 붙었습니다. 일본군이 처음에 생각했어요. 우리가 완편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엔 정말 해볼 만하다. 예전에 우리가 노몬안에서 소련군한테 성편합시 깨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붙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일본군 전차병의 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군 전차는 우리 중전차의 47mm 포탄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이와 반대로 미군 전차가 포탄 한 발만 우리한테 발사해도 우리 전차는 분해가 되었다. 일본군이 200여 대의 전차가 있었잖아요. 180대의 전차가 격파됩니다. 병력은 2,000명이 녹아 없어지고요. 차량은 370대가 손실이 됩니다. 바로 이 2월 6일 날 일본군의 제2기갑사단이 전멸 판정을 받습니다. 아이고야. 일본군은 웬만하면 전멸 판정을 안 내린대요. 왜냐하면 남은 병력 끝까지 모아서 재편상에서 싸우라 그러는데 보니까 없어요. 다 죽어서 없었기 때문에 전멸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저희가 바추카에 맞고 터지던 그 전차도 네. 뭐 기억이 납니다만 한마디로 일본군의 전차가 아무리 잘 쏴서 셔먼을 맞추더라도 네. 갑자기 포탑이 찡 돌아오면서 나를 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일본군들이 산악지대까지 도망을 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일본군은 미군 전차를 무엇으로 상대해야 될까요? 바추카. 바추카, 일본군은 바추카가 없었어요. 아하. 화염병이나 뭐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다. 이제 육탄 공격을 해야 그거 말고는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근데 기동하는 전차에다 직접 육탄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차를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썼냐? 여기 그래도 정글이니까 들어가서 굵은 통나무를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미군 전차가 지나가면 그 궤도에다 통나무를 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죠. 끼다가 전차가 한 대만 오나요? 거기서 기관총세가 나와요.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통나무를 껴서 멈췄어요. 그렇다면 멈춘 미군 전차를 파괴해야 되잖아요. 이제 특공조가 들어가요. 이 특공조의 가장 큰 무기는 곡괭이였습니다. 곡괭이 전차 뚜껑을 열어야 돼요. 해치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곡괭이를 들고 가서 전차 뚜껑을 딱 딴 다음에 수류탄 거기다 던지고. 권총을 난사하거나 아니면 수류탄을 던지고. 네. 근데 워낙 일본군 보병들이 독하게 달려들었어요. 차라리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전차 대 전차로 붙는 것보다. 자, 그래서 미군 전차 사진 한번 보시죠. 저 셔먼 전차인데요. 잘 보시면 해치하고 포탑 곳곳에 못을 용접을 해놨습니다. 못 올라오게. 철갑 거북선인데. 거북선이네 진짜. 못 올라오게. 그다음에 저기 지금 옆에 차체 옆에도 지금 나무 판자를 붙여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흡착식 쥐레가 있었어요. 일본군이. 그러니까 자석에 붙는 거야. 자석. 이거 못 붙이게 하려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군 보병의 무기가 뭐였냐? 곡괭이 같은 거. 곡괭이. 그다음에 수류탄. 그다음에 저 중간에 있는 거 지뢰예요. 대전차 지뢰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뭐예요? 가슴에 안고 밑에 들어가라. 아이 참 정말 그런 아유 참. 탄 돌격. 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갈수록 이 방법도 안 하니까 차라리 그 다음 방법이 뭐냐? 폭약 메고 그냥 전차 밑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폭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일본군 보병들이 미군 전차에 그야말로 갈려나가요. 여기 미군 전차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전차 궤도 뒤쪽은 햄버거 가는 기계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몸으로 뛰어드니까 갈려서 뒤에선 그냥 고기 진짜 덩어리가 돼서. 문자 그대로 갈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당시 2차 대전 당시 각국의 보병 무기 한번 얘기하면서 일본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보병이 전차를 상대해야 될 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미군은 저렇게 보시면 바주카.
영국은 피아트라는 대전차 무기가 있었어요. 영국 피아트는 이게 스프링 발사식이에요. 스프링을 당겨서 탁는 다음에 스프링 힘으로 날려 뿅 하고 날려요? 예, 그런 거였어요. 그다음에 독일군 한번 보시죠. 독일군은 판저 파우스트라는 대전차 무기가 있었고, 지금도 쓰잖아요, 판저 파우스트. 예. 그다음에 미군 바추카의 영향을 받았던 판저 슈레케라는 대전차 무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독일 판저 파우스트 시리즈가 저렇게 많이 발전해서 RPG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이게 소련군이 나중에 여기에서 많이 힌트를 얻어요. RPG 할 때. 자, 근데 일본군은 대전차 보병무기 아까 말씀드린 곡괭이 이런 거였단 말이지. 보병이 전차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병이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선 되도록이면 먼 거리에서 교전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상식적으로 네. 보병용 발사 무기를 대전차 무기로 선택을 해요. 그렇죠. 소련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보병용 발사 무기 없었지만 소련군은 나중에 전쟁 후반기에 되면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전차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네네. 자, 근데 일본군은 왜 이랬을까? 그럼 일본군은 대전차 무기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일본군 40 분진포란 거예요. 이게 약간 바추카 비슷한 게 있네. 이 노획한 미군 바추카포하고 그다음에 독일이 제공했던 판저 슈레케 설계도를 적절히 섞어서 일본군도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저런 걸 만들었으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일선 부대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 전차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줍니다. 왜 안 줘요? 안 줘요. 말을 왜 안 주냐? 들었다고? 이거는 본토 결전용을 위해서 본국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뭐야? 알아서 싸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 자원을 그냥 소모시키는 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납득이 되는 소모가 아니라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럼 만약에 저 분진포를 사용했으면 네. 셔먼 전차를 잡을 수도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가까운 가지고 거리면 있었어요? 셔먼 전차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필리핀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결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다고 희생양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네. 만들어 놓은 무기까지 안 보낼 정도로.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군의 목표가 뭐예요? 지연전이잖아요. 최대한 미군의 출혈을 요구하면서 지연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무기도 주지 않고 알아서 지연전해. 그러면 맨몸으로 딱 뛰어들었는데 지연전 되겠어요? 자, 쉽게 말할게요. 지금 앞에 전차가 있습니다. 내가 폭탄 지고 맨몸으로 뛰어가는 거하고 그래도 30-40m 떨어진 데서 내가 뭔가 발사해서 적 전차를 격파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압도적으로 다르죠. 1차적으로 저지할 때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저지를 해놔야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본토 결전을 하든지 뭘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전적인 개념으로 봐도 저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가장 결정적인 순간 써야 된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본토 결전이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형 자체가 뭐 정글도 많고 주로 일본이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데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차의 기동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사실 전차에 대한 방어에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정황상으로는 저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전차를 사실 운용할 때는 뭐 집중 운용하는 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분산해서 뭐 개별적으로 보병을 지원하는 쪽으로 운용을 했는데 사실 일본군의 어떤 작전 목표를 놓고 보면은 소모전의 방어전입니다. 최대한 이것을 방어하는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네. 전차가 가진 이 교리 자체는 대단히 공세적이었다. 아마 거기에 나온 괴리가 결국 이 필리핀에 배치됐던 그 전차들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군이 전차전의 경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1939년 노무란 전투에부터 꽤 많은 전차전의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자기네 전차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확히 알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방어전에 쓰는 게 유리할까라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이고 건전한 판단을 그렇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역시 전차는 공세적인 무기다. 그리고 이 공세적 무기라는 것은 자기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돌진시키다가 전부 다 오히려 예. 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발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시종일관 늘 푸른 소나무처럼 똑같을까? 원래 교리는 천천히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원론적으로 돌아오자면 필리핀 탈환의 상징이자 미군의 목표 마닐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메가더의 욕심, 네. 나의 시민들의 해방, 이 모든 것들을 의미를 담고 있는 마닐라 점령. 네.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교두보 만들면서 출발. 이제 마닐라 점령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마닐라 점령은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하나의 또 보급항을 열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아, 보급의 또 활로. 네, 정치적인 거에 더해서. 네. 그래서 1월 말까지 이제 클라크 기지를 점령을 했고, 이때 이제 메가더는 최대한 빨리 마닐라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메가더가 보기에 크루거의 육군의 진격 속도가 되게 느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허. 그래서 이때 메가더랑 크루거의 충돌 아닌 충돌이 일어난. 야, 기껏 너 여지껏 칭찬해줬더니 이렇게 느려. 너 나의 의견에 반해. 네. 이런 느낌. 그래서 빨리 크루거에게 빨리 마닐라로 가라 하면서 계속 독려를 했고, 메가더가 직접적으로 행동 개시를 합니다. 어허. 동렵니까 쪼았습니까? 쫑고에 가깝다고. 쫑거에 가깝군요. 네. 어떤 행동을 해버리냐면 본인이 직접 8군 소속의 11 공수사단한테 지시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어허. 보여드렸던 바탄가스에 빨리 공수작전에서 어허. 들어가라. 그래서 너희는 곧바로 빨리 마닐라로 가라. 이건 사실 월터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나쁘죠. 이거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와봐. 네. 야, 들어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압박당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때 이제 1기병사단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너 최대한 빨리 가. 보고 신경 쓰지 말고. 어. 그래서 3일 동안 무려 110km를 진격을 해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사실. 오. 거의 이거는 뭐 그냥 직주를 합니다. 근데 메가더가 왜 그렇게 재촉을 했냐면, 메가더는 일본이 야마시타가 마닐라를 포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 예, 월터는 아니다, 아마 방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루거가 맞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야마시타는 무방비 도시로 오픈 시티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해군 육전대의 이와부치 소장이 그 명령을 거부를 하고, 오. 여기서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오. 그러니까 육군의 총이 수장인 야마시타의 명령을 나는 해군 육전대다. 네. 나는 지킬 거다. 네. 그래서 독단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가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방어를 하게 됐고, 결국 일기병사단하고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시가전이라는 게 저희가 뭐 몇몇 시가전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끔찍한 전투를 펼치는 게 시가전 아닙니까? 네. 원장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필리핀 전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2월에 로버트 파일리라고 하는 분이 더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다가 글을 2개를 실었어요. 근데 첫 번째 글이 Remembering the Battle of Manila 76 years later. 그러니까 76년 후에 우리가 마닐라 전투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 라는 글을 이제 2편을 실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글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마닐라는 베를린 바르샤바와 함께 세계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시가전이 일어났던 세계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이 과연 이 전투가 필요한 전투였느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때가 1945년 2월에 처음 들어왔죠. 2월 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 달 동안. 네, 3월 5일까지 이제 네. 전투가 있었는데, 네. 그 시기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사실 이 마닐라는 이미 이전에 명나라가 있을 때도 마닐라에서 한번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또 1899년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놓는 걸 가지고서는 싸울 때 이때 한번 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 근데 지금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피해가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한 달간 시가전 동안 미군이 1000명이 넘게 사망을 하고요. 정말 많이 네. 죽었네요. 네, 그 5000명이 넘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시민 사망 숫자가 최소 10만, 최대 보는 게 24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군의 사망도 16,000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오래된 유적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파괴가 됩니다. 지금도 마닐라에 가보면 구시가 쪽에 그 파괴된 또 성곽이라든가 이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 하나 이 글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메가더 이제 직접 네, 명령을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2월 3일인가 들어갔는데 메가더 장군이 마닐라 전투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대요. 근데 그러면서 혼선이 생기면서 사실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3월 5일까지 더 피해가 커졌다는 거예요. 메가더는 네. 하면서 여기서 일본이 방어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과소평가를 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저항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나머지 빠르게 본인이 판단해서 끝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속격을 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가전으로 들어가서 시가전에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시가전에서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군이 또 거기서 싸우면서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또 학살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심지어는 뭐 대학에서 있었던 학살도 있고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입었던 필리핀의 피해 또 마닐라의 피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났다는 거예요. 네. 하필이면 또 육군 총수뇌부의 이야기를 난 육군 아닌데 해군의 현장 지휘관이 거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끔찍한 비극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여기서 역사의 틈 하나를 더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이제 필리핀에 상륙한다는 소식에 일본은 포로를 옮겼다. 네. 조선으로도 옮겼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때만 사실 옮긴 건 아니고요. 태평양 전쟁 기간 도중에 일본군이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일본 본토, 네. 그다음에 조선, 만주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시킵니다. 특히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옮긴 숫자가 한 12만 6천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동 도중에만 2만 1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게 레이테 전투가 한참 일어나고 있던 12월에 곧 이제 루존으로 쳐들어올 걸 알고 일본이 지금까지 했던 본인들의 어떤 그런 포로 학살이나 아니면 학대 등을 감추기 위한 성격이 컸어요. 노동력으로 빨리 활용하자 이게 아니고 어찌됐든 빨리 여기서 본토로 보내자라는. 혹시라도 풀려나서 입을 열면 우리가 곤란해. 이런. 곤란해. 지은죄가 있으니까. 포로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죠. 자기 이제 곧 있으면 해방될 것 같은데 일본으로 끌려가려는 그 심정.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들이 일본으로 가는 그 선박을 뭐라고 불렀냐면 헬쉽이라고 불렀습니다. 헬쉽. 네, 지옥선이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건 마음이 네. 이제 곧 풀려나야 되는데 못 풀려나고 떠나서 지옥선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지옥 같은 둘 다 있습니다. 둘 다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 선박이 가다가 잠수함 공격을 받아요. 네, 많은 숫자가. 왜냐하면 이 선박에다가 포로 수송선에 대한 아무런 표식을 해놓지 않아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미군은 당연히 이게 뭐 일본 포로 수송선인지 뭐 상선인지 아니면 다른 뭐 군함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포격을 받거나 아니면 어뢰 공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아리산마루 같은 배는 1,781명을 수송을 했는데 미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서 단 9명만 생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왜 이게 지옥선이었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그 선박 안의 환경이 지옥 같아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보기가 싫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미 군의관이었던 매클롬 소령이 수기를 썼어요. 지옥선의 그 경험에 대해서. 군의관이 포로가 된 거군요. 포로가 됐죠. 네. 이 사람의 기록을 제가 쭉 이렇게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사람을 태운 선박이 떠나자마자 바로 미 공군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겨우 살아남아서 수영을 쳐서 다시 육지로 돌아갔고 또 다른 상선을 타고 이제 가게 돼요. 헤엄쳐서 나왔더니 또 포로가 되고 네. 또 태워서 포로 수송을 시킨다. 네, 그래서 그때 탔던 배가 에노우라라는 이제 상선인데 문제는 이 상선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고가 폭이 약 20m가 되고 길이가 한 27m 되는 그럼 이거만 하는가? 지금 우리 있는 스튜디오만 하나? 163평이랍니다. 평수가. 163평. 네, 거기에 700명을 싣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흑인 노예선이 그렇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네, 이 벌크선에 사람을 싣고 간다는 게 정말 비인도적인 일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벌크선에 사람을 실어야 했던 상황들이 2차 대전에 많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아까 병력 수송선이 부족하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잠시 벌크선에 물론 저렇게 과민하게 실지는 않았지만은 실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왜요? 사람을 다 죽일 생각이냐? 왜? 이거 괌을 싣는 공간은 당연히 통풍구도 제대로 없고 굉장히 답답한 환경인데 거기 사람을 집어넣고 어떻게 이걸 버티라고 하냐? 당연히 배멀미도 엄청나게 하고 용병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서 다시는 이거 못한다고 해갖고 그때도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병력 수송선을 별도로 확보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벌크선에 태운 유일한 사례가 독일군 포로들을 역시 아메리카로 수송을 할 때 일부 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독일군 포로들이 엄청나게 항해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수십 배 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태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보급이에요. 그러니까 식수랑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주지 않고.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네.
163평에 700명이면 한 명당 평균 0.2평, 0.3평 사이 정도 되는데 네. 신문지 펼쳐놓은 게 한 평이잖아요. 네. 크게 펼쳐놓은 게. 거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똥오줌이 진짜 번복해지는 당연하지. 상황이 되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추위입니다. 밤에 덜덜 떨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군의 또 폭격을 맞게 돼 공격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500명이 또 직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시체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중에 하나가 냄새인데. 네. 그래도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이제 피를 먹고자. 이게 뭐 좀비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 엄청 이제 말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인육과 뭐 여러 가지 뭐 피를 먹고 하는 그런 지옥의 그 아비규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일본이 그거를 만든 거잖아요. 이거 정말 전쟁 범죄, 참혹한 전쟁 범죄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동경 재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지금 포로들 수송 문제도 있고 네. 또 마닐라에서 버틸 때 그렇죠. 상파울로 대학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 생각도 좀 나요. 그 네. 논의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네. 거기서 어린이 포함해가지고 900명이 넘는 네. 민간인들이 살해가 됐고 또 그 북부에 있는 묘지에서도 2,000명 정도가 처형이 됐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엄청난 비극들이 네.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네. 근데 공격은 미국이 하고요. 네. 마닐라 시민들은 침략당하고 점령당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죽여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가 쭉 했었는데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에 미국의 편을 들었던 게릴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 전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던 독일 사람들까지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실은 같은 주축국이잖아요. 네. 또 스페인 쪽하고도 문제가 돼가지고 스페인하고는 외교 관계까지 단절됩니다. 끊어져요. 네. 그 야마시타가 전후에 전범으로 처형된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이 마닐라 학살 사건이 좀 되게 컸죠. 진짜 아시아의 바르샤바 꼴이었습니다. 바르샤바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아주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고 진짜 바르샤바도 초토화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2차 대전사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바르샤바 초토화시킨 것만 잘 알지 영화 피아니스트 같은 데서 보듯이 마닐라에 대해서 이 마닐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항복을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끝까지. 끔찍한 얘기죠. 여기서 이 14방면군의 정보장교로 있던 오노다 히로가 필리핀 정글에서 홀로 자활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왔고 무려 29년 동안이나 버팁니다. 74년까지는. 그 혹시 야마시타의 골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이게 뭐 있는가 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트레저 헌터가 다 와요. 거기서 뭐 수많은 얘기가 양산이 되는데 썰들, 그죠? 예. 22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나온 거예요. 로한스에게 그럼 실체가 있다는 얘기네. 있다니까요. 진짜. 22조! 혹자는 태평양 전쟁의 주역은 미 기동함대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숨은 공로자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